여러분, 20년 만에 최악이라. 이러다 내환위기 온다? 사실 제가 내환위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은 많이 했습니다. 외환위기라고 해서 외부 변수에 의한 금융위기가 외환위기라면 내환위기는요, 내재 변수, 그러니까 외부가 아니라 내부 변수에 의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을 내환위기라고 이야기한다면요, 지금 내환위기의 어떤 상황은 위험수위에 도달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2023년 2분기입니다. 가계 신용 위험 지수예요. 42를 기록하고 있죠. 이 42라는 숫자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닙니다. 2003년 카드 사태 이후로 이게 최고로 높아진 숫자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추세선을 보면 솔직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드 사태가 2002년과 2003년에 있었잖아요. 그때 가계 신용 위험 지수는요 44를 기록했습니다. 가계 신용이라는 게 결국은 부채잖아요. 부채. 그죠? 이 부채 위기가 카드 사태 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펑 하고 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42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40이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20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민간 부문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조사는요 한국은행에서 조사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조사한다는 것은 신뢰성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했다는 자체가 저는 위험의 수위가 점점 위기로 얻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분기만 하더라도요 39였거든요. 1분기. 그런데 이게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 이게 신용 위험이 굉장히 많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이 가계 신용 위험 지수는요 국내 18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부문별 신용 위험이 증가할지 그렇지 않을지 이 조사하는 지표거든요. 이 지표 자체가 마이너스는 100까지 내려가고요 플러스는 또 마이너스 10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란 뜻이에요. 그런데 플러스 100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신용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 42까지 올라갔으니까 충격이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의 위험 예상했던 것보다가 훨씬 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이라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채 폭발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 이 가계 신용 장난 아니거든요.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신용은요 1867조나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 2분기에 대비해 보면요 여러분 증가폭이 무려 34.58%나 되고요 금액도 480조 1,000억 원이나 됩니다. 늘어난 금액이 1388조 3천억 원이
1867조가 됐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게 18개 시중은행의 대출 담당자들이 가계 신용이 위험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하면서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 분석의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결국 가계신용의 이 부채 폭발의 위험은 다중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여러분 전체 채무자 중에 451만 명입니다. 이게 2022년 4월 기준이거든요. 2021년 말 기준으로 해도 451만 3천 명이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여러분 2017년 말에는 416만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이게 451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22.4%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2017년만 하더라도 21.6%였거든요. 다중채무자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아졌다. 다중채무자라는 게 여러분 은행 여러 곳 적어도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잖아요. 이 다중채무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저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중채무자가 디폴트를 선언하는 게 내한 위기의 시작이다. 내부의 어떤 위기의 시작이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가계부채가 1867조라고 했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다중채무액은요. 2021년 말에는 602조 6천억 원이었고요. 2022년 4월 기준으로 봤을 때 598조 9천억 원입니다.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죠. 굉장히 높은 숫자죠. 이게 말입니다. 결국 전체 가계부채 1860조에 대비해 보면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수치. 당연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폭발할 때는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채 폭발에 대한 것은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위기를 굉장히 여러 번 맞았습니다. 오일쇼크라든가 IMF 외환위기라든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그 사이에 뭐 카드 사태도 있었고요. 남유럽의 재정위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위기도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다릅니다. 위기의 요인이 다 다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할지도 모르는 위기는요. 부채 폭발이거든요. 이것은요. 지금까지 위기들과 이게 동의는 분명히 다르고요. 여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위기가 아니라 내부에서 위기가 터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위기가 터지자마자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안 터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터지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라는 그 지위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지자마자 이게 포퓰리즘이 뭐 대한민국을 뒤덮을 거니까요. 결국 포퓰리즘이 뒤덮이게 되면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다 잘못 떨어지면요. 과거에 필리핀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에도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커지느냐? 너무 커지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든 정부가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2금융권의 위기 186개사의 신용위험지수를 조사를 해봤더니요.
지금 신용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40에 가깝습니다. 40. 40이면 1분기에 가계신용위험 지수가 39라고 했죠. 40이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간 수치고요. 상호금융조합 이게 또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43입니다. 여기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게 이겁니다. 생명보험사도 예상보다가 신용위험지수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생명보험회사 발 위기는 이야기가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신용위험지수를 조사를 해보니까 3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신용카드사가 14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고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본다면 말입니다. 저축은행이 펑 터지고 새마을금고가 펑 터진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신용위험지수는 더 높아지고요. 이 신용위험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폭발의 위험은 굉장히 빨리 다가올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다중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요. 70%가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70%가 넘었을 것으로. DSR이잖아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70%가 넘었다. 이 말은요. 내가 버는 돈 중에 내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 70%를 쓴다는 이야기예요. 70%를 쓰면 나머지 30%만 남잖아요. 나머지 30%를 가지고 생활이 될까요?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버티는 게 예상보다가 지금은 오래 버틸지 모르지만 이거 터졌을 때는 인정사직 없이 터질 수가 있겠다. 현재까지는 빚을 내서 빚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이 말입니다. 터질 때는 진짜 무섭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내환위기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웬만하면 외환위기 다음 내환위기다. 말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글자로 못 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 내환에 대한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다. 그 내환은 부채인데 가계부채가 터지면 이게 결국은 금융위기로 발전되니까 그게 바로 내환위기의 어떤 시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표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굉장히 높은 데다가 저축은행들도 신용위험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상호금융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신용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것. 지표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때문에 슬기로운 대처법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목돈을 한 곳에 넣어주지 마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터지면 다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다가 분산해서 예금을 예치하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금자 한도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자까지 감안을 하면 4,7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분산 예치하는 거 진짜 꼭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위기의 어떤 상황이 자꾸 커진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